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 파트 1.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감사의 힘. 챕터 3. 감사의 놀라운 치유력. 소제목입니다. 감사의 의학적인 효능. 기적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무료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와 마이클 맥컬로 박사는 감사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감사의 삶이 심장 박동을 정상화시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가장 이상적인 심장 박동을 유지하게 되고 혈압과 호흡까지도 정상화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분노하는 사람의 심장 박동이 가장 불안전한 상태를 보이지만 휴식을 취하면 안정화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휴식할 때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인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몸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최고의 명약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크리스 피터스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희망과 사랑과 감사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감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야말로 기적의 치료제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 땡큐 테라피를 적용해 보십시오. 땡큐 테라피는 식전과 식후 아무 때나 복용할 수 있고 물과 함께 또는 물 없이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호흡 곤란이 올 때, 가슴 통증이 느껴질 때에도 수시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특별한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더군다나 무료입니다. 돈 베이커 교수는 감사요법이라는 책에서 감사가 비록 조건이나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감사에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변화시켜 결국 자기 자신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감사는 면역력 향상, 우울증 치료, 순환기 건강, 치유력 증대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15분 동안 자신이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생각해도 면역력이 급격히 향상됩니다. 심지어 미국의 일부 병원에서는 우울증 치료에 약물요법보다는 감사요법을 더 많이 씁니다. 자연스럽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므로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감사하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명이라고 불리우는 육체적인 안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혈압과 심장 박동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히 감사는 암 치료와 자가 면역 질환 치료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담입니다. 한 번은 밤늦게까지 세미나를 하다가 무선 마이크 때문에 귀가 피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핀 마이크 연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고막에 상처가 났고 출혈이 심해서 간단히 응급처치하고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때마침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습니다. 아무리 비상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고 좁은 공간 안에 사람이 꽉 차서 숨이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로 말미암는 어지럼증이 겹쳐서 쓰러질 것만 같았죠.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했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런 환경에 처해도 의연하게 대처하자. 시험에 들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감사하자. 그렇게 속으로 감사하다라고 외쳤더니 순식간에 몸 상태가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감사의 의학적인 효과를 직접 경험한 사례인데 이는 부교감 신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위기 상황에서 전투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스트레스 레벨이 더 높아지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면역력이 증진되고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이처럼 건강은 생각의 전환, 상황 재구성, 마음먹기 등에 달려 있습니다. 물과 햇빛이 나무를 키워준다면 우리 내면에 뿌리 내리고 있는 감사의 나무를 키워주는 것은 생각의 전환과 상황 재구성입니다. 생각을 전환해주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고 상황을 재구성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그 노력에 힘입어 감사의 나무가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몸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소제목입니다. 그저 감사 기도만 드렸을 뿐인데.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미국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척추암 3기였는데 1976년 당시는 고치기 힘든 암이라서 모든 사람이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병상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서 묻는 지인들에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기도만 했는데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가 했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일본의 해군 장교인 가와가미 기이치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사는 것이 짜증의 연속이라 불평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결국에 전신이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인 난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의 처방이 매우 특별했습니다. 매일 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1만 번씩 하세요. 기이치는 의사의 처방대로 자리에 누운 채 매일 밤 감사합니다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를 지속하다 보니 어느새 그의 삶은 감사에 젖어서 사는 삶, 겸손한 삶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이치의 아들이 과일을 사와서 드시라고 내밀자 기이치는 자신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는 말과 함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적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뻣뻣하게 굳은 손과 목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결국에는 완치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던 감사가 실제의 삶으로 전환되면서 난치병까지 고치게 된 것입니다. 나의 경험담도 있습니다. 의과대학교 학생 시절에 실습하던 서울대학병원에 특이한 환우가 있었습니다. 유방암으로 특실에 입원해 있던 60대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항상 찬송가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왜 찬송가를 온종일 틀어놓고 계십니까? 유방암이 뼈에까지 전이가 되어서 통증이 심한 상태인데 찬송가를 듣고 감사에 젖어 있으면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는 감사가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엔돌핀을 분비해 건강하게 해준다는 샤론 허프만의 이론을 증명해주는 일화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화 역시 긍정의 마인드가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평생 사랑과 봉사의 인수를 베풀다 세상을 떠난 고 장기려 박사는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위인입니다. 나는 고인의 제자인 이건호 박사께 성경을 배웠고 아들인 장가용 교수께 해부학을 배웠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이광수의 소설인 사랑의 실제 인물인데 가난하고 헐벗은 불쌍한 환자들의 의사를 자임하면서 그들을 위한 민간 의료보험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평생 자기 집 한 채 갖지 않고 병원 옥상 사택에서 살다가 1995년 12월 추운 겨울날 새벽에 세상을 떠났죠. 고인이 아클레스건이 끊어져 병원에 장기 입원했을 때 일입니다. 병문안 왔던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밝은 얼굴로 지낼 수 있느냐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 감사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했던 교만을 깨닫게 되어 감사,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많은 친지와 제자를 만날 수 있게 됨을 감사, 그동안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병상에서 조용히 읽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일본에 있는 아사히카와에서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전인치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감사를 주제로 강의했는데 강의가 끝나자 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사히카와에 사는 한 할머니가 폐암 말기였는데 3년간 감사를 실천하고 나서 MRI를 찍었더니 글쎄 폐암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감사의 놀라운 치유력을 증언해주는 말입니다. 그는 나아가 이러한 비결도 들려주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적고 일평생 자신이 신세를 졌던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수많은 환우가 감사를 통해서 고통이 완화되고 치료가 가속화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외국에 살려도 많이 접했고 연구했습니다. 감사의 힘을 경험한 환우들이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하고 암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있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에는 암을 이겨낼 정도로 기적적인 힘이 숨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꼭 습관화하고 매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을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되어서 병원을 찾을 것인지 건강하게 웃으면서 살 것인지의 차이니까요. 소 제목입니다. 치료의 주도권은 환자 자신. 왜 나에게 이런 몹쓸 병이 생겼단 말인가?
아,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병이 내게도 생겼구나. 그래 한번 이겨내보자. 암 환우들을 만나보게 되면 위의 예처럼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전자는 발병을 원망하는 쪽입니다. 이 유형은 끊임없이 암을 부정하다가 결국에 자포자기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유형인데 실제로도 치료가 힘든 편입니다. 이미 마음의 의지가 꺾였으니 몸이 도와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죠. 후자는 이겨낼 방법을 모색하는 유형입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면서 스스로 병을 고치려고 하는 유형이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결과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완치할 수 있나요?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죠. 저보다 더 상태가 나쁜 사람도 완치된 사례가 있죠. 누가 이기나 해보겠습니다. 치료 잘해주세요. 이처럼 의사에게 꼬치꼬치 따져묻기도 합니다. 의술의 힘도 빌리지만 자기 자신의 치유력을 믿고 직접 암과 싸우는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치료의 주도권을 가지고 싸워나가기 때문에 힘든 항암 과정을 이겨낼 확률도 높습니다. 생존 확률이 50%라잖아. 나는 살기 어려울 거야.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암에 걸렸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아니잖아. 이를 자아실현적인 암시라고 하는데 말이 씨가 된다는 옛 속담과 같은 맥락입니다. 언어가 미래를 결정하니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에게는 늘 나쁜 일만 생길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생겼더라도 만족함이 없으니 왔다 가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임종에 관한 연구에 일생을 바친 스위스 출신의 미국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분노의 5단계 이론을 통해서 중병에 걸린 환자의 감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 부정. 믿을 수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혹시 의사가 틀린 건 아닐까? 의사의 충격적인 선고를 듣고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은 대개가 부정입니다. 반면에 나는 죽지 않아. 나을 수 있을 거야. 하는 믿음도 있어서 치료를 거부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2. 분노.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지? 왜 나한테 대체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신이 있기나 해? 가족, 친구, 의사, 병원, 사회 등 모든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감정 기복이 가장 심한 단계입니다. 3. 협상. 이번 한 번만 살려주면 정말 착하게 살게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타협을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가족, 의사, 종교 등 매달릴 수 있는 대상이 있게 되면 무조건 의지합니다. 종교가 없던 사람도 종교에 귀의하면서 신에게 의지하는 단계입니다. 4. 우울.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는 희망이 없어. 협상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단계입니다. 자살을 꿈꾸다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5. 수용. 그래, 모든 생명은 죽게 마련이지. 현실을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분노도 우울도 없이 차분하게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용기 있게 죽음을 맞이하려고 마음을 고쳐 먹으면서 사회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믿는 종교가 있다면 큰 힘이 됩니다. 위의 5가지 감정들의 순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단계를 건너뛸 수도 있고 특정 구간만 반복할 수도 있지만 5가지 범주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에 한 가지 감정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3기 암 환우가 이런 고백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과 더불어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후배 암 환우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너무 얽매이지 마라. 암은 정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라. 막 열심히 운동할 필요도 없고 막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 먹을 필요도 없다. 환자마다 치료법이 다르다. 내가 공부하고 나한테 맞는 것을 찾아야 한다. 수술 외에도 자연치료, 대체요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나쁜 것도 꼭 좋은 것도 없으니 나에게 맞는 통합치료법을 찾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 본인 체질에 맞는 것을 알아내야 한다. 그것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그것을 제일 잘한다. 자기 컨디션, 몸 상태 같은 것은 의사도 조언해주기 어렵고 나아가 자신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결국 내 판단이 옳아야 하죠. 나는 환우들에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나 자신이듯 치료의 중심도 나 자신이다.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만 완치될 수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해줍니다. 수술은 의사의 손에 달려 있지만 나머지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의 손에 메스가 있다면 환우의 손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과 주변의 환경을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암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포자기를 멈추고 절망과 공포심을 내던지고 감사와 용기로 무장해야 합니다. 치료의 절반은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자신을 믿고 의사를 믿고 절대자의 의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길어야 석 달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도 10년 넘게 사는 환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서 치료의 주도권을 움켜쥐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누가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니 마음이 약하면 몸도 약해집니다. 부디 힘을 내길 바랍니다. 소 제목입니다. 전인치유,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다른 둘이 아닙니다. 인도에서 수십 년간 고통받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서구 세계로 되돌아와서 한 말입니다. 육체적인 굶주림에서 오는 고통보다 사랑의 굶주림과 정신적인 목마름에서 오는 고통이 더 크고 심각하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감사운동을 펼치면서 치유 공동체 조성을 꿈꾼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2020년부터 암 환우들을 위한 치유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감사할 부분들을 찾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고 다양한 치료 시스템으로 건강을 되찾으며 환우들의 전인적인 회복을 이루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암 환우를 대하면서 몸의 치료와 마음의 치료 사이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흔히 치료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신체부터 떠올리는데 마음을 고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마음이 병들었을 때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면 제대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심신이 동시에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 혼, 육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살아날 때 비로소 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인격적 회복의 최종 결정체는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암을 치료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환우의 삶 전체를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들여다보는 총체적인 접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착화 된 전형적인 질병 치료 모델을 전인치유 모델로 전환해야 복잡화된 현대인들의 삶에 적합한 치료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병의 원인 하나만 찾아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영혼과 주변 환경까지 치유의 범주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탁월했던 의사가 20세기 기독교가 가장 사랑한 상담자로 부르는 스위스의 폴 투르니에 박사입니다. 치유, 강자와 약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등의 저자로도 유명한데 특히 1965년에 낸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그가 80세 때 출판사의 의뢰를 받고 집필한 명저입니다. 그는 나의 정신적인 스승으로 의과대학 재학 당시에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폴 투르니에는 진정한 치료란 질병 치료 너머에 있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인간의 인생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질병이 아닌 한 인간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전인치유에 기초를 둔 인격의학을 주장한 것입니다. 폴 투르니의 이후 상한 감정의 치유를 쓴 데이비스 시멘즈를 통해 사이코 소매틱 테라피가 암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코 소매틱은 헬라어로 정신 혹은 마음을 뜻하는 사이코와 몸을 뜻하는 소마의 합성어인데 시민성 질환, 즉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가 원인이 된 신체적인 질병을 다루는 정신신체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외과적인 질병의 80%가 심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원인으로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질병을 파헤쳐 들어가게 되면 가려져 있던 심리적, 정서적인 원인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영적인 차원까지 포함해 성서 건강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다룰 때 내적인 치유와
관계치유, 영성을 함께 다루고 먹거리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치료 방법을 결합하는 통합의학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나는 21년 전부터 감사운동을 기반으로 한 전인치유학교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겪은 고통이나 부부관계의 갈등 등 내 이야기를 최대한 솔직하게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군요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의 병이 나았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꼭꼭 숨겨두던 내면의 문제를 타인들과 공유하면서 아픈 몸이 치료되고 상처 입은 마음이 위로받는 전인치유의 힐링 파워가 작동했던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감사한 삶을 사는 10가지 방법. 감사에는 부정적인 마인드를 밝게 변화시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함을 유지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도 지키면서 감사한 삶까지 영위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입니다. 특히 샐러리맨을 위한 내용 위주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만 정리했으니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1. 웃는 얼굴로 일어나기. 건강을 지키는 제1순위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얼굴을 찌푸리면서 뭉그적거리다가 겨우 일어나는 사람은 감사한 삶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아침부터 얼굴을 찌푸리게 되면 옆에서 함께 눈을 뜨는 배우자의 기분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중충한 기분으로 출근을 하게 되겠죠.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사무실에 도착할 테니 상쾌한 하루가 펼쳐질 리가 없습니다. 졸리면 짜증부터 나고 짜증이 나면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일과 시간 내내 일이 잘 안 풀리게 될 것이니 감사할 하루는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잠꾸러기나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위장이나 피부가 좋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감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사람의 위장은 표정과 닮았습니다. 그리고 표정의 절반은 피부가 좌우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까칠한 피부에 하품만 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건넬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피곤한 사람이라서 누군가에게 고마운 행동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루의 시작을 어떤 얼굴로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일어나야 한다면 웃는 얼굴로 일어나 보면 어떨까요? 나를 사랑한다면 웃는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욕실로 들어가서 거울 속에 나와 아침 인사를 나누길 바랍니다. 양치질 하면서 웃어주게 되면 거울 속에 나도 웃는 얼굴로 화답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아침잠이 많아서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늦게 잔다는 것입니다. 늦게 자는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일부러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되면 다음날 아침 조금은 일찍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그냥 어느 날 하루 새벽같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단 한번 일찍 일어나게 되면 그날 밤은 일찍 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체 리듬이 그러하니까요. 너무 당연한 말들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당연하기 때문에 지키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이죠. 자, 아무튼 오늘 밤 취할 수면의 질이 내일 일의 능률과 직결된다는 점 하나만큼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사실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날 건강 정도만 있어도 감사할 일이긴 하지만요. 2. 자연을 느끼며 사소함의 소중함을 깨닫기. 하루 업무를 시작하는 출근길, 하늘이나 나무를 일부러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보고 교감을 나눠보길 바랍니다. 당연히 늘 언제나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자연이지만 소홀히 대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니 자연이 없다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사 마인드를 갖춘 사람들에게는 가로수는 그냥 나무 한 그루가 아닙니다. 그들은 나무가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사소한 것에도 무한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어찌 보면 유치원생도 아는 상식적인 진리지만 그 소중함을 인식하는 사람과 무시하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사실 농사를 짓는 등의 특별한 업종이 아니라면 현대인들이 일상과 자연이 하나 되는 삶을 살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근길에 가로수라도 한 번 더 보자는 것입니다. 자연과 교감하는 맑은 정신으로
오늘 하루를 구상하게 되면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아침 웃으며 일어났으니 발걸음도 가볍지 않겠습니까? 3. 건강하게 즐겁게 먹기. 셀러리맨들은 먹는 게 늘 고민입니다. 오늘은 또 뭐로 점심을 때우나 하는 푸념이 반복되는 일상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밥상 앞에 앉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먹자니 귀찮고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식습관은 아침은 거르지 말고 죽이나 생식 등으로 가볍게 속을 달래고 저녁은 과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점심은 최고의 영양식으로 충분하게 먹어야 합니다.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생채식을, 청량음료보다는 생수를 택하고 과자 같은 간식은 멀리하면서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먹을 때는 골고루, 천천히,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끼니를 때운다는 생각으로 빨리 먹게 되면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앞서 1번에서 이왕이면 웃는 얼굴로 일찍 일어나라고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어차피 먹는 밥이라면 맛있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마른 밥에 김치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쉽진 않겠지만 자연 미각으로 입맛을 길들이는 버릇을 들여야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 라면에 입맛을 들게 되면 노인이 되어서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십상입니다. 이 책을 읽고 지금부터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게 되면 먼 훗날 오늘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셀러리맨들은 자극적인 조미료와 육류 섭취가 과한 편입니다. 따라서 가끔 생식해 보는 것도 권합니다. 생식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기분 좋은 건강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기. 잘 먹었으면 소화를 잘 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점심을 먹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적어도 10분 정도의 시간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운동으로 오전 업무에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오후 업무에 스트레스에 대비하길 바랍니다. 사무실 주변을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거나 옥상에서 기지개를 켜는 것도 좋습니다. 10분이라도 제대로만 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하게 살 확률이 높습니다. 유치원생도 다 아는 상식이라고요? 물론이죠. 또 강조하지만 실천하는 사람과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운동은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랑 표현법입니다. 참고로 요즘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일 중 가운데 하나가 하루 1만 보 걷기입니다. 걸을 때마다 돈이 쌓이는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힘차게 손을 흔들고 쭉쭉 발을 뻗으면서 경쾌하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터벅터벅 걷다 보면 우울한 리듬감에 젖어 안 하는 것만 못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그냥 넋을 놓고 터벅터벅 걷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효과적인 근육 운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5. 쉴 때는 확실하게 쉬기. 퇴근 후에 쉴 때는 확실하게 쉬는 것이 좋습니다. TV나 인터넷에 몰두하는 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뇌를 쉬게 해줘야 합니다. 정보의 유입을 통제해야 확실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무 스케줄을 잡는 것처럼 꼼꼼하게 휴식 스케줄을 잡아보길 바랍니다. 휴식의 질이 일의 능률과 생산성을 좌우합니다. 또한 평소에 일과 휴식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놔야지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휴식은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쉬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너무 많이 쉬게 되면 오히려 몸이 가라앉기도 하지만 조금씩 자주 쉬게 되면 이완 적용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감사 또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자주 하는 것이 좋지요. 6.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책 개발하기. 음주, 흡연, 도박,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휴식을 취한다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봤지만 잘 알겠지만 스트레스만 더 쌓이게 됩니다. 이길 수가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입니다. 운동보다 더 좋은 스트레스 해소책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10분이라도 게임처럼 집중해서 해보길 권합니다. 의기소침할 때면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신욕도 좋지만 10분이라도 샤워를 하고 몸을 닦으면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몸이 유연해집니다. 아침은 상쾌한 음악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마다 이어폰이나 자동차 오디오로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즐긴다면 출근길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전업주부라면
내용이 자극적인 아침 드라마보다는 클래식을 들으면서 일과를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간밤에 잠을 설쳤다면 업무 시작 전에 10분이라도 낮잠으로 보충하길 바랍니다. 낮잠은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심장 질환과 고혈압 예방에 특히 좋습니다. 오늘 밤 단잠을 청하고 싶다면 무리한 운동보다는 하루를 돌아보는 10분 묵상을 권합니다. 미워한 사람이 있었다면 용서하고, 화나는 일이 있었다면 다스리고, 좋은 일이 많았다면 당연히 감사하고, 없었다면 더 나쁜 일이 없었음에 감사하면서 포근한 이불 안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내일은 틀림없이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틈새 시간 10분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7. 탐구하는 자세와 꿈꾸기를 잃지 말기. 두뇌는 쓸수록 젊어지는데 지적인 활동을 멈추게 되면 빨리 늙습니다. 호기심이 생긴다면서 스마트폰을 배우는 노인이 있고,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걸 배우냐는 노인이 있습니다. 전자는 더 건강하게 살고 후자는 더 병약하게 사는 것입니다. 젊으나 늙으나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은 책을 읽고 머리를 써서 생각을 통해서 구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뇌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시절에 책을 보는 것은 지하실의 창문을 통해서 달을 보는 것과 같고, 중년기에 책을 읽는 것은 자기 집들에서 달을 보는 것과 같으며, 노년에 이르러서 책을 읽는 것은 창공 아래 노대에서 달을 보는 것과 같다. 이는 독서의 깊이가 체험의 깊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의 문인 이모당의 말입니다. 젊을 때 독서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어 행하는 지적인 탐구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륜에 따라서 맛이 깊어지니 그렇고 뇌가 건강해지니 그렇습니다. 뇌가 건강해야 감사한 생각도 더 많이 또 더 자주 할 수 있습니다. 8. 건강한 네트워크 만들기. 건강, 감사, 성공은 전념성이 있습니다. 혼자서 유지하거나 이룰 수는 없으니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건강하게 살고자 한다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합니다. 불타는 꿈과 확고부동한 목표를 가진 사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일도, 운동도, 공부도 같이 하면서 자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전념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만나 섬김의 자세로 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 마음이 열리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정서적 교감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돕겠다고 작정하게 되면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선순환 윈윈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려고만 들면 하수라는 것이 들통나면서 관계망 속에 외톨이가 됩니다. 사랑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한 행동을 하면서 건강해져야 합니다. 9. 효도하기. 효로서 효를 심는다라고 했습니다.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난다는 뜻이지요. 안부 전화만 자주 드려도 큰 효도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다 보면 내 건강도, 내 자식의 건강도 자연스럽게 살필 것입니다. 3대가 건강하고 화목한 것처럼 감사할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효자는 장수합니다. 또 그렇게 효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는 것만큼 큰 불효가 없습니다. 불효자가 될 수 없으니 건강하게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 범사에 감사하기. 1번부터 9번까지의 모든 행동의 목표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거꾸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1번부터 9번까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이렇듯 영적,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함을 추구하는 전인 치유는 어려운 듯 보이지만 사실 의외로 쉬운 것입니다.